주식 투자 인구 800만 시대, 이 800만 명이 의식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바로 5.3, 5월 3일입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된대요. 미루어지다가 결국엔 5월 3일 올까 했는데 결국엔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가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위로 고공행진을 할 때 무수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동학개미다라는 말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없던 게 생긴다고 하니까 또 심지어 개인 투자자에게 그렇게 웰컴이지 않은 공매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 하락이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샅샅이 해부를 해볼게요.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 네.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쪽 사람들 의견도 굉장히 많아서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공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가 떠오르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가진 건데 예, 공매도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의 그 의미로서는 이제 공매도는 과열을 방지한다. 그래서 선순환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악의 그 얼굴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과연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매도 재개될 때 어떤 대상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보면은 대형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한정돼 있다는 거가 하나.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반응이 펀더멘탈이고 그다음에 수급면에서 결국 프로그램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기일 날 대형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도도 되고 또 매수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제 5개까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선물과 다 연결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형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매도도 그 하나의 변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는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굳이 뭐 선순환 기능이 있는데 굳이 공매도가 필요할까? 이거 그냥 우리가 보면 과열되면 시장에서 당연히 그 자정 역할을 하면서 펀더멘탈을 수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공매도까지 할까? 저 개인적인 얇은 생각이라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우리나라 그 증시는요, 이제 그 코로나19에 그 관계없이 굉장히 그 시장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그 선행 순이익이 157조가 돼서 코로나 당시보다 무려 47조나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는 분명하잖아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이 반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함부로 달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고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약세장하고 강세장하고 구분하는 게 뭐냐면 바로 프로그램 만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장이 안 좋다가 3월 11일 날 코어드래프 일주대회에 제가 그때 대병국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주가가 크게 올랐죠. 바로 그런 건 똑같은 논리입니다. 강세장에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길을 못 쓰고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약세장으로 전환할 때 공매도가 이제 그 유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두 가지 꼭지에서 공매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단 우리가 염려해 줘야 될 것은 그동안 상승을 많이 가져왔던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증가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고평가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린 위원님, 공매도 걱정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요. 상승장에서 앞서서 조은조부님께서 깨알같이 말씀 다 해주셨는데 상승장에서 공매도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공매도 자체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상승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실적 장세입니다.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또 득보다 이제 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제 뭐 조금 공매도 영향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들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또 두려워하시냐? 그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무한 손실이 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공매도가 굉장히 우리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 3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지금 이제 풀어지는 건데 역사상 최대 세 번째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리는 거라서 아무래도 약간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나 좀 이런 부분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대차장고 급등주를 좀 잘 급등하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기 물량을 또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굉장히 늘어나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또 조심을 하시고요. 또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세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부채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또 무한 손실까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강빈 위원은 공매도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번에 짱구가 공매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짱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짱구가 100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죠. 짱구를 모르시는 분은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매도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 하면 공매도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매도를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시행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거예요. 5월 3일 날부터 코스피 200 주식과 코스닥 150 주식에 공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매도가 풀리자마자 외국인 기관들이 바로 공매도를 시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요, 오해를 하게 돼요. 외인 기관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인 기관이 5월 3일 공매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상승 포지션을 잡는 게 과연 수익이 좋을지, 하락 포지션을 잡는 게 수익이 좋을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라보겠습니까?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바라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입니다. 자, 왜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한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기술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 FOMC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그게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선 제가 꾸준한 통화량이 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통화량의 앞으로의 통화량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선 미국, 특히 연준에서 실시하는 금리에 대해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까? 낮췄습니까? 작년 코로나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낮췄고
전 세계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통화량과 관계가 없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높게 되면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통화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고, 금리를 낮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게 지금의 미국의 정책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통화량이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적정 가치까지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방향성은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은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질 못했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를 찾아가지 못한 대표적인 증시가 바로 유럽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가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됐었을 때 유로화가 강세를 보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개별국 통화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워낙 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당연히 기관들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 하락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 이 속에서 공매도가 또 재개된다라고 하니까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증시 하락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만 더 그럼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적폐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한테는 너무 유리했던 거 아닌가 해서 정부가 개인에게 이 주식을 대여해주는 대주 서비스를 또 만들었고, 지금 공매도 자격에 그 자격을 딴 개인이 일주일 새 2,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주체로서 아주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조은정보 위원님, 네. 개인에게도 그럼 좀 힘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 이제 주식 그 계좌 수가 한 4천만 개가 넘고요. 네. 인구가 800만이 넘는다는데 2,000명 교육받으셨다고 그러나요? 네, 자격을 땄죠. 자격 땄나요? 8,000명 또 교육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 코끼리한테 비스켓 하나 얹어주는 코끼리에게 거고요. 비스켓 하나. 그거 뭐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공매도 자체는 아까 저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데 일단 이 제도 자체도 이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두려워하느냐? 첫째는 아까 아리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공매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공매도인데, 개인 투자들이 그걸 섭렵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기란 녹록지 않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불공정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개인 투자들이 범용적으로 접근은 어렵다. 그런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서 오는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이제 셀트린이라든가 또 바이오, 과거의 신라젠, 지금 신라젠이 좀 안 좋게 됐지만 공매도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공매도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이런 정보력을 가진 기관 외국인을 이기기는 어렵죠. 물론 시험물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코끼리에게 비스켓 주는 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아이린 위원님, 네. 이 2,000명 이상으로 더 늘어나면은 좀 영향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렇게 간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담보 비율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5%고요. 개인은 140%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140%인데 또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강제 천산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개인분들한테 힘든 이제 과거에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상환 기간 같은 경우도 이제 60일 내고요. 개인 투자자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시도는 좋았으나 제도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강빈 위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이렇게 앞서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네. 네, 저도 이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 두 주체가 공매도를 했었을 때 개인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담보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죠. 자, 담보 비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외인 기관들은 거의 주가가 50% 가까이 빠져도 사실 크게 관여치 않을 만큼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신용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의 담보 비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계좌에서 주식을 전체를 다 이렇게 대주 거래를 하진 않겠지만 30% 이상 대주 거래를 했었을 때는 주가가 30% 정도만 빠져도 전체 계좌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불리하고, 개인은 2달 정도의 상환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외인 기관들은 언제든지 상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빌려준 입장에서도, 주식을 그리고 빌려간 입장에서도 서로 말이 맞은 상황에서 빌려주고 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이 기간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당장 내일 갚지 않아도 1년 뒤에 갚아도 2년 뒤에 갚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공매도라는 건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걸 예상을 하고 주가에 숏 베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 상승 포지션에서 하락 포지션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특히 하락에서 해지를 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둬가고 있느냐?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 거래가 시행이 된다 해도, 개인이 공매도를 시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주식은요, 상승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하락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일단 먼저 다지시고 나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우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10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여의도 주식왕을 잘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을 우리 임강미 의원님께서 해주니까 우리 임강미 의원님이 제 자리를 넘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강미 의원님이 진행하는 여의도 주식왕, 제가 글로 갈까요? 제가 부족하죠. 아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강미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모두 여의도 주식왕 2부 보시면서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채널 고정 많이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하고 어떤 종목은 좀 경계를 해야 하는지, 이 종목의 눈을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투자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조은정 의원님. 어마어마하지 조금 됐죠. 아유, 겸손하십니다. 예.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이제 피해야 될 그런 섹터가 있는 거고, 그런 네.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래도 피난처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좀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유리한 건 없지만 분리가 덜한 그렇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의한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평가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에요. 근데 이게 참 주식시장이 한 게 뭐냐면은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하 이론이라는 건데요. 물방울을 위에서 딱 비렇게 물을 부었고 먹물을 튀기면 쫙 뻗지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가 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냐면, 현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어떤 포지션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무너지면 또 중소형까지 가서 줄줄줄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안 좋은 면이에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뭐 대형주 아까 영향 미미하다고 했지만 그게 다 이렇게 윗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많이 때리면. 그러니까 아랫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흑묘사원으로 볼 수 있는 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그런 기업들은 이미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고PR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처장고가 늘어난 그런 종목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논의한 CB라든가 BW,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든가 그 신주인수급 교환사채, 그런 것들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타겟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앵커님 고점에서 말이에요. 기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종목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기관 고점에서 산 종목 예. 조심하라고요? 예. 그럼 이거 완전히 좋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왜 이거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을 볼 때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좋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기관들도 있잖아요. 투신권도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연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증권사 이게 또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면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하면서 소위에서 쩐의 경쟁이 일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그런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서 고평가됐다면 A라는 종목이 그 올랐다면 하나의 기관에서 이걸 만약에 위에서 많이 샀다라면 또 하나의 기관에서 야,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서 대주를 해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이렇게 그런 것도 기관이 많이 샀다지만 고점에 있으면 타깃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어떤 공매도를 떠나서 뭐가 됐던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으면 공매도가 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난처에 되는 그런 종목들, 회사들은 뭐냐면은 이것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기관들의 손을 안 대는 빈집, 그걸 노려라. 예, 그런 종목들이 좋겠고 또 코스피 200이나 150 아닌 종목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치주라는 것은 저 PER, PBR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런 대안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게 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신규 상장주는 지금 이제 그 오바잉 이슈로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거 가지고 대책을 해가지고 기관들이 공모대도 치지 않거든요. 그걸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해서 딱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쫙 깔을게요. 바로 사이버원이라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보안 관련주인데 새내기인데 26,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어디에 1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10,000원 빠졌어요. 펀더멘털이 바뀌었느냐? 변한 게 없거든요. 공매도에서 이게 타깃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음봉 7개를 들여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봐도 역시 이제 서서히 좀 터닝 포인트가 올 그런 타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까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은 도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는 사이버원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린 위원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공매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뭐 대차 잔고 급등하는 종목을 좀 피해라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23일 기준에서 이번 달 23일 기준을 보니까 한 3조 정도 이제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앞서서 뭐 좋은 종목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 그리고 또 수급 부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저평가 가치주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실적주 중에서 낙폭 가대 또 흑자 전환 가능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도 좋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시장이 밀릴 때마다 좀 꾸준히 담아가신다면 분명히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치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좀 시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장중에 23%, 24%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자, 우리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조 원을 이게 달성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주택 부문 쪽에서 동사의 매출이 주택과 건설 쪽이 54%, 또 유통이 37%, 상사가 9%인데 이 주택 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듈러 주택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GS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서 모듈러 이 주택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또 자회사 코오롱 ENC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모듈러 건축 설립 부분이 이제 음압변동 이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고요. 또 주택 부분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부 주택 부분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보여지고 상반기만 해도 한 6천대 정도, 예, 이 정도 이상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유통 부분에서는 수입차를 일단은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BMW나 미니나 뭐 롤스로이스 같은 그래서 뭐 딜러 사업을 하고 있고 AS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오토케어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무역 쪽에서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차례 이제 차트 보시면 한 차례 오늘 급등 나왔다가 밀어냈는데요. 전 지금 자리 정도에서 한번 22,000원 부근에서 한번 두 번 정도 잡고 홀딩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글로벌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종목 언급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임강빈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더 주의하고 어떤 부분 관심 가져보자라고 보고 계세요? 네,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걸 한마디로 풀면 업종의 차별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주식은 못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나라 이외에 유럽과 미국까지 시각을 뻗어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자, 미국은 90달러, 달러 인덱스 90달러가 깨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약달러로 간다. 5월 달에 약달러로 갈 수 있는 그 구간대 경계령에 서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봉쇄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5월 달부터는 관광가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을 일부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신호탄을 5월 달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월 달에 공매도가 시행이 되게 될 텐데 자,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 세 개를 조합을 해보면 물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물가는 고물가와 저물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업종에 차별화가 있느냐? 자, 저물가에서 성장을 반영받았던 대형 전기전자 업종이나 대형 바이오 종목들은 일부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약달러로 갔었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예시 종목들을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풍산인데요. 제가 3월 달 내내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풍산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근데 풍산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구리 관련주냐, 방산주가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 지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풍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OCI입니다. 자, 왜 OCI가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5월 달이 되면 물가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변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자, 원자재는 항상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구리, 그리고 국제유가, 그리고 폴리실리콘 아직까지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를 찾아가지 못했고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외인 기관들은 이런 기업들의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여러분 많은 힌트 얻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공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장은 우리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도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선수단 100명은요. 내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선수단 접종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선수단 임원이라든지 취재진, 협력사, 관계사 이런 부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자, 내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여러 금융사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까지 가능한 오픈 뱅킹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금융당국은 이제 저축은행 플러스 카드사까지 이런 기능을 좀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시행계획 초안이 공개가 됩니다. 이 GTX-D 노선이 사실 경기 김포에서 여의도 또는 강남까지 갈까 했는데 딱 부천에서 멈춰가지고 반쪽짜리 노선이다라고 하면서 민심이 폭발을 했었던 가운데
내일 초안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LG그룹주가요. 인적 분할 그리고 계열 분리 절차를 위해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LG는 LG랑 LX홀딩스 지주회사를 이제 둘로 나누는 일적 분할을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매수한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분할 권한까지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고 오늘까지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평가되고 있는 LG 또한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저희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